다음 날 아침 우리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세워진 것처럼 무거웠다. 나는 그 남자 강지훈 씨가 밤새 뒤척였다는 것을 알았다. 낯선 아이 둘을 들인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은 되물었을 것이다. 그가 서툰 솜씨로 구운 토스트는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타버렸다. 탄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먹어. 탄 건 몸에 안 좋다는데 뭐 그래도 굽는 것보단 낫겠지.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 어설픈 친절이 묻어 있었다. 나와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며칠은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갔다. 나는 내 몫의 반을 소미의 접시에 덜어주며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이 제 동생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짓. 그 남자는 그런 우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애써 시선을 돌렸다. 너희들 학교는 어떡하고? 학교요? 그래, 학교. 지금 방학 아니잖아.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내 목소리는 16살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단하고 차가웠다.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 지훈 씨는 도망치듯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잉크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마감에 실패한 웹툰의 잔해가 뒤섞인 그곳만이 그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가 하얀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내 동생 솜이었다. 아이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복도 저편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이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솜이는 허락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책장 가득 진열된 피규어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영웅들, 좌절한 악당들, 모두 그 남자의 실패한 세계관 속 주인공들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망토가 엄청 멋있다. 소미가 가리킨 것은 그의 웹툰 멸망의 기사 속 주인공, 타락한 성기사 카이엘이었다. 한때는 정의를 외쳤으나 세상의 배신에 좌절하여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비운의 영웅. 그냥 길을 잃은 아저씨야. 세상을 구하고 싶었는데 정작 자기 하나 구하지 못했거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미는 그저 반짝이는 눈으로 피규어를 바라볼 뿐이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피규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남자의 눈에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로켓이 들어왔다. 은으로 만들어졌을 그것은 본래의 빛을 잃고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었으며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흠집이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겪어온 고된 시간을 압축해 놓은 증표처럼 보였다. 그 목걸이는? 그의 질문에 소미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로켓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이의 눈에 순식간에 경계심이 어렸다. 그 순간 나는 쏜살같이 다가와 소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유품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지훈 씨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거처에 대해 물었다. 그는 최소한 안전한 쉼터라도 알아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너희 어디서 온 거야? 부모님은 연락할 곳 없어?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한참 망설였다. 소미의 눈치를 한번 살핀 후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춘천에 있는 보육원에서 도망쳤어요. 거기 원장님이 너무 우릴 괴롭혀서. 부모님은 안 계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야기에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눈에 서린 공포는 단순히 엄한 보육원 원장을 피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깊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가 진실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잘 짜여진 거짓말과 희미한 공포의 냄새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우리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옷들을 세탁기에 넣기로 했다. 최소한 깨끗한 옷이라도 입히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내 낡은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혹시나 신상에 대한 단서라도 나올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췄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가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은 구겨진 쪽지 하나였다고. 거기에는 조악한 글씨체로 이렇게 휘갈겨 쓰여 있었다. 빚은 갚아야지. 내 엄마처럼 되기 싫으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빚, 엄마처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우리의 거짓말, 눈에 서린 공포, 낡은 로켓에 대한 집착.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연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섬뜩한 위기감이 들어찼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독일제 세단이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자였다. 강지훈의 전 아내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인 차유진, 나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 그녀는 그저 두려운 타인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즈니스 정장과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차림으로 그녀는 마치 오물이 묻을까 조심하는 듯한 걸음걸이로 현관문 앞에 섰다. 강지훈,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또 무슨 사고 쳤어? 사고라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아빠는 횡설수설하며 우리와 협박 쪽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마치 사건 브리핑을 듣는 상사처럼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모든 설명을 들은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황 파악은 됐어. 유전만 정리하지. 신원 불명의 미성년자 둘, 그리고 출처 불명의 협박성 메모. 네가 지금 저지른 일이 뭔지 알아?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될 수 있어. 선이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씨알도 안 먹혀. 약취, 유인?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은 하나야. 지금 당장 관할 경찰서에 실종 아동으로 신고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거. 그게 우리가 떠안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시스템 안으로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외의 선택지는 없어. 제정신이야? 차유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애들을 다시 그 지옥으로 보내라고. 지옥, 감정적인 단어 선택은 그만해, 강지훈. 여긴 내 웹툰 속 세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는 있는 거야. 내 동정심 하나 때문에 우리 둘 다 범법자가 될 순 없어. 문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나와 소미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소미의 귀를 막아주려 했지만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벽을 뚫고 우리의 작은 심장을 핥히었다. 법. 넌 항상 그놈의 법 타령이지. 네가 말하는 그 차가운 시스템이 애들을 지켜줄 것 같아? 보육원에서 도망쳤다는 건 그 시스템이 이미 실패했다는 증거잖아. 실패.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넌 항상 이래. 앞뒤 재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고 현실은 외면하지. 그래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매번 일만 저지르잖아. 책임? 네가 감히 책임을 입에 올려? 모든 감정적인 문제에서 도망친 건 바로 너잖아. 그때도 그랬어.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넌 어디에 있었어? 유진아, 내 곁에 없었잖아. 넌 그 빌어먹을 로펌의 동료 변호사 놈이랑 같이 있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빠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상처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다. 아이를 잃었던 고통. 나는 얼어붙었다. 이 여자, 엄마가 외도를 했다고? 그들의 가장 큰 비극 속에서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빠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이 아빠를 지나 우리가 숨어있는 방문 틈새로 향했다. 그곳에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한 소미의 얼굴과 그런 동생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떨리는 작은 손에 꽉 쥐어진 낡은 로켓에 꽂혔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잠깐 밖에 좀.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차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지만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김 실장, 나야. 급한 건인데 백 사장이라는 사람 지금 당장 뒷조사 좀 해줘. 사채업자라는데 아이들까지 얽혀 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 전부 사용해. 최대한 빨리. 10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끄는 그녀는 초조하게 골목길을 서성였다. 몇 분 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보는 그녀의 얼굴을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백 사장. 그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착취하고 불법 유흥업소나 심지어 원양어선에까지 팔아넘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그녀가 신봉하던 법과 시스템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었다. 오히려 신고하는 순간 우리를 사자 입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논리와 이성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가 텅 빈 눈으로 집안에 들어섰을 때 거실의 공기는 압축된 폭탄처럼 무거워졌다. 아빠는 그녀가 다시 법적 절차라는 차가운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강지훈, 우리 다시 결혼하자.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미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차유진?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겠다. 아니, 그보다 먼저 네가 어떤 여잔데 강지훈 같은 실패한 웹툰 작가랑 재혼을. 이건 사랑이나 재결합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계약이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엄마는 마치 거대 MA 계약을 브리핑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혼 남성인 아빠가 우리의 법적 후견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부가 임시 보호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1단계, 법적 방패 형성.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이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격리하는 거야. 2단계, 양육권 확보. 3단계, 위험 요소 제거. 그 후에 백 사장을 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 저 아이들은 더 이상 신원불명의 가출 아동이 아니야.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야. 계약, 결혼이라고? 장난해? 우린 서로를 증오하면서 헤어졌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애들 때문에. 증오? 아니, 난 널 증오하지 않아. 난 너의 그 비현실적인 감상주의와 무책임함을 경멸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건 내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야. 이건 계산이야. 계약 기간은 아이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백 사장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그 이후엔 깨끗하게 각자의 길을 가면 돼. 아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제안은 미친 짓이었지만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때 숨어있던 내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저희 때문에 결혼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하룻밤 재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을 혼자 짊어지려는 내 모습에 아빠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알았어. 해. 그 미친 계약.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구청에 나란히 서 있었다. 축하도, 꽃도, 반지도 없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했다. 법적으로 다시 부부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계약자들이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진돗개 믹스마루를 데리고 집 앞 골목을 산책하던 중 조악한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집요하게 우리 집 창문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위협을 감지한 마루가 미친 듯이 지저대자 남자는 욕설을 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추상적인 위협이 이제 피와 살을 가진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유진아, 방금 집 앞에 이상한 놈이 있었어. 백 사장이 보낸 놈이 틀림없어. 그날의 사건은 네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공포였다. 그리고 공포는 때로 사랑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도 한다. 그날 밤 엄마는 우리를 거실에 앉혔다. 잘 들어. 이제부터 이건 훈련이야. 실전이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마. 팔을 잡거나 위협하면 있는 힘껏 소리 지르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 이건 너희의 권리야. 스스로를 지킬 권리. 그리고 이거. 엄마는 우리에게 작은 호신용 경보기를 하나씩 건넸다. 위험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걸 눌러. 내가 준 비상연락처 외울 때까지 반복해. 이건 시험이야. 너희 목숨이 걸린. 알겠어? 네. 엄마의 방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반면 아빠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그는 우리를 위해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고 밤에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괜찮아. 아저씨랑 저 변호사 아줌마랑 그리고 마루도 있잖아. 아무도 너희 못 데려가. 절대로. 그날 밤 위협은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처음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었다. 사랑이 아닌 공포로 시작된 가족.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태로운 계약자들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의 비좁은 아파트에는 기묘한 일상의 리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포는 4명의 낯선 사람들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나의 아빠, 강지훈은 우리에게 평범함을 선물하려 애썼다. 그는 소미에게 자신의 웹툰 캐릭터 그리는 법을 가르쳤고 동생의 까르르 웃는 소리는 때때로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 주었다. 반면 나의 엄마, 차유진은 우리의 삶을 생존 훈련 캠프로 만들었다. 저녁 식사 때마다 그녀는 불시에 질문을 던졌다. 편의점에서 낯선 사람이 사탕을 주면 어떻게 할 거니?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비상 연락처는 어디지? 우리의 뒤틀린 유대감은 어느 화요일 오후 시험대에 올랐다. 나는 학교에 있었고 소미는 조금 일찍 하교했다. 아빠가 사준 곰인형을 꼭 껴안고 집으로 향하던 동생 옆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그 순간 동생의 눈에 서렸을 공포가 어떤 것이었을지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동생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대답하지 마. 뛰어. 소리 질러. 소미는 곰인형을 떨어뜨렸고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리의 정적을 갈랐다. 동시에 엄마가 쥐어준 호신용 경보기를 힘껏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차 안의 남자는 욕설을 내뱉더니 급히 차를 몰아 사라졌다. 소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다. 그날 밤 집은 마치 화약고 같았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완벽한 계획이야? 하마터면 애가 납치될 뻔했어. 당신의 그 차가운 시스템, 그 훈련들 다 소용없다고. 소용없다고? 바로 그 훈련 덕분에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았던 거야. 만약 당신처럼 물러터지게 키운 아이처럼 울기만 했다면 어쩔 뻔했어. 당신의 그 다정함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누굴 지킬 수 있는데? 적어도 난 애들 곁에 있었어. 비극이 닥쳤을 때 일과 수상쩍은 관계 뒤로 숨어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외도에 대한 비난이 다시 한번 공기 중에 떠올랐다. 이번에 엄마는 강철 같던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슬픔에 빠져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지. 하지만 난 현실을 마주하고 이 잔인한 세상이 다시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버텨내야 했어.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드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게 내가 미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똑똑히 보았다. 내가 그 강인한 여자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말다툼은 침묵 속에 끝났지만 계약의 균열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미의 겁에 질린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엄마의 유품. 낡은 로켓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왜 엄마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게 그토록 중요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로켓의 잠금 장치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 하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로 이거였다. 판도라의 상자. 우리의 친엄마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비밀. 나는 그 메모리 카드를 아빠와 엄마에게 건넸다. 우리는 그것을 아빠의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단순한 협박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증거의 보고였다. 백 사장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 그가 다른 아이들을 폭행하고 팔아넘기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 불법적인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우리의 친엄마는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어. 하지만 백 사장은 한 발 빨랐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소미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차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거구의 남자 둘이 내렸다. 펜과 종이에만 익숙했던 아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소미를 데려갔다. 우리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는 멍한 얼굴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절망과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고통과 두려움은 차가운 강철 같은 불꽃으로 변해 있었다. 김 실장, 총동원해요. 검은색 밴 차량 번호. 30분 안에 위치 파악해요. 그리고 조검사에게 연락해서 그의 커리어를 바꿔줄 선물이 있다고 전해요. 엄마는 더 이상 규칙을 준수하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소미를 가둔 장소를 알아냈다.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였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미쳤어? 방해만 될 거야. 내 딸이란 말이야. 처음이었다. 그가 그 아이나 소미가 아닌 내 딸이라고 말한 것은. 그 순간 나는 계약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창고 안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소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백 사장은 우리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엄마와 아빠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싹 사라졌다. 모든 증거는 지금 모든 언론사, 검찰청, 그리고 당신의 경쟁자들에게 전송되고 있어. 백 사장,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당신의 사업은 끝났어. 백 사장이 충격에 빠진 사이 아빠가 움직였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였다. 그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만들고 놈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게임은 끝났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백 사장과 그의 조직은 체포되었다. 위협은 사라졌다. 이론적으로 계약은 효력을 다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 첫날보다 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제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보관하고 있던 혼인 신고서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을 찢는 대신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린 부부로서는 실패했었지. 어쩌면 가족으로서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제대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파에서 잠든 소미를 보았다. 아빠가 정성껏 다시 붙여준 고민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와 비극, 그리고 미친 계약으로 엮인 부서진 조각들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법이나 약속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계약은 끝났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